KBS 대전 라디오 특집 대전, 세종, 충남 코로나19 보고서 그날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그날.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줄은. 한 달 만인 2월 21일 대전과 충남에서, 2월 22일 세종에서 첫 확진자 발생.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모이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당연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날들이 이토록 길어질 거라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상의 위기였고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역 단계와 백신 접종, 그리고 지원금 등 이슈는 논란을 낳았고 정치권은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이 만든 갈등과 위기의 날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활동가 김선재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간 우리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 일자리를 잃은 가장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주저앉은 청년,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위기 때마다 서로를 신뢰하고 극복해 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는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코로나19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이웃들이 기록한 코로나19 보고서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 이어 어젯밤 대전에서 또 오늘 세종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23세 여성으로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를 다녀온 후 동구 가양동의 지인이 집에 거주하던 중 18일 첫 증상을 보였습니다. 23살 여성인 이 확진 환자는 대전 자양동과 은행동 일대 음식점과 카페, 지하상가 등 10여 곳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 환자는 아파트 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32살 남성입니다.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한 달 만에 대전시의 첫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긴장했고 지역사회는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집중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의 중앙로 지하상가는 일시적으로 전 구역이 폐쇄됐었는데요. 제가 당시 현장으로 나가보니 거리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혔고 식당들이 문을 다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네. 여기 소머리 국밥집도 닫았죠. 돈가스집도 닫았죠. 그 옆에 마트도 닫았죠. 치킨집도 닫았고 네, 다 문을 닫아가지고 줄어든 유동 인구는 그 즉시 현장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동 상권, 특히 스카이로드 지역에서는 대전 전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주말이면 사람들이 막 북적였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한 10명 정도 애들 청소년들만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어떤 매장은 이제 어저께 떡볶이 매장인데 두 팀 받아가지고 34,000원 팔았답니다. 그래서 뭐 수치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거의 지금 매출이 줄어든 거는 80%에서 90% 정도? 겨우 문을 연 상인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요. 프랜차이즈 호프집인데 지금 매출이 거의 3분의 1까지 주는 데도 많고 거의 뭐 반이 주는 데도 있고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엄청 떨어졌죠. 매출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거의
동일하죠. 이후 대전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학교 방역망까지 뚫리게 됩니다. 전국 첫 교내 감염 사례였습니다. 학생 3명이 확진돼 전국 첫 교내 전파가 의심되고 있는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는 정규생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급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전 천동초등학교. 초등학생과 중학생 형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에서 하루 만에 초등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려했던 학생 간 전파 사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학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 천동초등학교 일대는 마치 폭풍이 쓸고 지나간 듯 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긴장이 상당했습니다. 학교 가기가 되게 무서웠어요. 불안하기도 했는데 엄마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그게 더 슬펐어요. 이번 주는 아예 그냥 못 나가게 하려고. 겁도 나기도 하고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저도 학원도 안 가고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오늘 처음 온 거예요. 휴원 중이라서 안 보내고 그 이후로 오늘 처음 나와본 거예요. 딸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그 확진자랑 같이 수업을 맞았어요. 저희 보건소 가가 검사 받고 끝났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검사하고 왔는데 솔직히 되게 불안하죠. 거의 여기 있는 사람도 잘 안 나와요. 한창 뛰어놀아야 될 애들인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다들 그 불안하고 초조한 건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도 지금 사람들 거의 안 나와요. 돌아다니는 사람 잘 없더라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거 맞이고서는만 한 일주일은 진짜 거의 사람 없었어요. 다행히 그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숙제를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있는 사실만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듣고서 아닌 것도 추측성에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네와 학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 그리고 가짜뉴스 등 과도한 관심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주민들을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후유증을 겪은 곳은 또 있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잠잠해지는가 싶던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IEM 국제학교 감염 사태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그 확진자 수가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 대상자 중 8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대전 IEM 국제학교는 종교단체인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입니다. 기숙사 방 안에 학생들의 빨래와 소지품이 널려 있습니다.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가량 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지하 식당은 칸막이 없이 마주보고 밥을 먹게 돼 있고 샤워시설과 화장실도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돼 학생들이 격리된 생활을 했다던 시설 대표자의 초기 진술과는 달리 확진자 외부 동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가보니 이곳은 주변 1km 이내에 대학병원과 보문산,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이 자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해지자 지역 기피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거만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이 동네는 움직이지를 않아. 별말이 다 있어. 그 옆에 슈퍼 있는 아줌마가 걸렸다는 동 벌써 소문이 다 났어. 아우 야 거기 큰일 날 거 어떻게 한다냐. 손님 없어. 집사리 못 줘갖고 지금 보증금에서 다 까먹고 지금. 정말로 소자 한 개 팔고 들어갔어요. 25,000원짜리 한 개. 네 보여줄게요. 이 포스. 개시도 못한 날이야. 나 한 개 팔고 들어갔다니까. 이 정도. 그러면 우리 공과금 내고 다 뭐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뭐 25,000원 팔아서 뭐 내가 얼마를 남기겠어. 장사 안 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들 늘상 흔히 말하는 사람도 죽겠어요. 진짜 이러다가는 어떻게 진짜 뭔 일이 날 것 같아. 해당 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관리 감독은 고사하고 내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선교사를 고발했고 전교조는 대전시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IEM 국제학교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비인가 시설의 관리 감독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천안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된 직원은 현재까지 20명이 넘습니다. 콜센터 직원 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 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밀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손세정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환기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콜센터 안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 일합니다. 환기는커녕 거리 두기조차 지킬 수 없고 고객과의 원활한 전화통화를 위해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우리 지역 한 콜센터 상담사는 이 같은 근무 환경을 KBS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전했는데요. 충남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상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감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죠. 1,700명에서 1,900명이 근무하는 콜센터이고요. 저희가 제가 2층에 근무를 하는데 2층 근무하는 전체 50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층에 500여 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통으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격도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의 의자가 항상 닿아서 굉장히 가까워요. 대전이 전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콜센터가 많다고 하지만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요. 직원들이 더 불안해하고 다른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걱정을 많이 들었대요. 괜찮냐.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만나고 모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당연했던 일상이 단절과 고립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그저 견디고 버티는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처절한 현실의 중심에 선 곳, 확진자 증가를 가장 빠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지역 상권인데요. 지난 시간 제가 각 현장에서 확인한 상인들의 현실은 안녕하세요 인사조차도 건네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먹거리 골목입니다. 먹자 골목인데 테이블이 다 비어 있습니다. 가게는 열려 있지만 손님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한적합니다. 빈 가게를 가게 주인분들이 지키고 손님을 부르는 그런 목소리도 없고 앞만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는 코로나 기간 방역과 경제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니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문제고 영업 제한이라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자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위협받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그런 규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술 위주로 하시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드시고 지금 작년에 비해 70-80%는 없어요. 집세도 못 내고 있고. 너무야. 세상에 가게세도 못 줘. 내 일당은 그만두고 가게세를 못 벌어준다니까 지금. 나 이렇게 47년 동안 내가 장사를 했지만 내가 올해 처음 겪는 거야. 47년 만에? 응, 47년면 처음 겪는 거 내가. 해도 너무 심각해. 지금이 내가 자영업 한 20년 전체 다 따져도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반토막이 아니고 4분의 1 토막 정도 됐다고 직원들을 많이 이제 정리를 하고 저 혼자 제가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살얼음 판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나도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진짜 대출이 안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 사채라고 해야 되나? 일수라고 해 그것까지 받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새학기의 대학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전혀 없어요. 아예 없죠? 네. 학생들이 없으니까 전혀 고객이 다 학생인데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지. 그렇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특히 가족 모임과 회식이 없어지면서 대형 음식점들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직원들을 자르면은 다 실업자 되는데 그리고 닫아도 임대료 나가고 문을 닫아놔도 답이 없고 열어놔도 답이 없고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는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오는데 다 그럴 거예요. 주변에 아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다 똑같다고 볼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한 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가뭄으로 고생하는 곳곳을 충분히 적시지는 못했는데요. 일시적으로나마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희는 가이브
카페라고 노래하고 싶거나 뭐 술 마시고 싶을 때 와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는 7080 카페를 운영하는 정운용 씨는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이런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손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받기도 뻑뻑할. 저희는 뭐 전혀 그걸 쓰기 위해서 뭐 여기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없었어요. 네. 이러한 피해는 외식업뿐만이 아닙니다. 5,000원씩. 이거 5마리요. 5마리 10,000원. 이게 8,000원이고 이게 6,000원이요. 6,000원짜리로. 가뜩이나 전통 재래시장에 발길이 뜸해진 요즘 시대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는 더 줄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장이 섰던 유성 5일장은 104년 만에 처음으로 장이 서지 않았고 조선 영조 때부터 시작해 무려 2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신탄진 5일장 역시 코로나로 휴장을 해야 했습니다. 휴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그 현장으로 나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5시요? 네. 하루 장사를 해가지고 뭐 물건값도 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 10만 원씩은 벌어갔어요. 하루에요? 예. 지금은 2, 3만 원도 벌어가기가 바빠요. 갈수록 힘이 더 들으니까 힘들죠. 속상하시겠어요? 예, 많이 속상하죠. 시장 실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나오는 데다가 지금 뭐 다들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주머니 돈이 쉽게 나오들 않아요. 주로 영세한 노점상이 많은 5일장 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며 설명했는데요. 방역을 위한 노력도 생계가 절박한 영세 상인들의 입장도 어느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판을 깔아놓고 장날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바람이라는 것은 장 폐쇄 안 되고 계속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장을 열어만 줘도 그저 감사하다는 애절한 바람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생필품이 아닌 꽃시장은 피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최고의 꽃집의 피크예요. 졸업이라 진짜 여기에 통로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지금 보다시피 지금 완전히 고속도로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진짜 단 한 사람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화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쨌든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쟤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팔리면. 생화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투자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루에 다발 하나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화훼업계는 그 특성상 입학식과 졸업식 등 행사가 잦은 시기나 가족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 수입이 절대적인데요. 축제는 취소되고 행사는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니 지역의 화훼 농가들은 급기야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축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재배해놓은 꽃들을 이제 저희도 다 이제 쏟아서 엎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지역에서 2대에 걸쳐 화훼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근규 씨는 꽃 가격은 하락세인데 반해 난방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꽃이 시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썩혔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다 키워놓고 못 팔고 이렇게 버리는 거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긴 하죠. 아깝기도 아깝고. 그런가 하면 웨딩업계는 결혼식 취소와 연기 문의를 하도 받다 보니 취재를 위한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소한 연기나 뭐 취소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저희도 전화가 지금 오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어떤 분이 또 연기한가?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3단계가 되면 취소를 해야 돼요? 예. 저희도 예식을 못해요. 그거는 정부에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 그랬어요. 취소 전화가 들어온 곳은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에 발길이 묶이며 여행업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업종 중에서 여행업이라는 업종이 아마 1순위로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여행사가 사무실 문을 닫고 각자 생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고 할 게 없어요. 거의 마이너스 99%. 뭐 관리비, 뭐 회사 기본용비 다 제하고 나면 항상 이제 마이너스 적자 운영이라고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택 씨는 임대료와 전기세, 직원급여 등의 고정 비용을 위해 택배 일을 구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건설 일용직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직원들의 월급을 챙겼습니다. 타는 그냥 사무실 문만 열어놓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원을 3명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택배나 이제 건설 현장에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각 현장에서 만난 지역민들은 문을 닫지도 또 열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취약한 시설,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초기 경북의 한 요양시설은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되며 이후 강도 높은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요양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해 6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 요양시설을 방문했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외부인의 접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이 위치한 층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요. 제가 가지고 간 소지품과 가방, 옷, 심지어 녹음기까지 모두 소독을 마친 뒤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와이프 한번 풀어드릴까요? 네. 여기는 가방 앞뒤로 뿌릴게요. 네네. 들어오시기 전에 네. 체온 한번 네. 체크하실게요. 혹시 손소독 해주실까요? 아, 네네. 적적함을 달래던 외부 강사들의 각종 프로그램은 당연히 중지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외부인의 가족도 포함돼 보호자와의 외출과 외박은 물론이고 면회도 화상 프로그램으로 대체돼서 입소한 분들은 그야말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미술 치료 모아서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막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못 오죠. 흥나는 일이 없지 어르신들이. 예. 너무 그 점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실 분 없으세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 고생이죠. 그렇죠, 마음 고생. 예. 한 3개월 동안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또 가족 걱정을 하신 분이 있어. 우리 애들이 돌아다니면 안 될 텐데 TV를 보니까 보고 싶어서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퇴원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죠.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은 근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와 어르신들 곁에서 근무하다 보니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일 자신들의 동선을 보고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고충은 또 있어요. 우리 일이고 우리 역할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문 닫은 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없는 학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도, 칠판의 분필 소리도,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학교에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만이 교실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자, 2학년 세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과서 132쪽과 133쪽을 보면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수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PPT 자료 제작에 한창이었는데 컴퓨터가 자꾸 멈추는 바람에 몇 번이고 다시 녹음을 해야 했습니다. 좀 빠르죠.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도 고생이 많네요. 제코스 다운이 돼가지고 자, 과제 QR코드 찍어서 과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제를 QR코드로 확인한다니 참 낯설면서도 신기한데요. 정작 선생님은 컴퓨터 앞에서 홀로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 익숙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힘든 2년이었거든요. 가장 힘든 2년이요? 네. 안동수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변화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2020년에 고3 담임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졸업 앨범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앉아 계신 것처럼 짝꿍이 없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쉬는 시간에 친구랑 장난쳐야 되는데 붙어있으면 혼났습니다. 거리두기. 혼내시는 선생님 마음도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이 더운 날 축구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축구해라. 그리고 겨울에 환기시켜야 되니까 그 추운 날 문 열어라. 그 변화 중 가장 크게 체감된 건 역시나 교육 방식의 대전환입니다. 줌 온라인 수업을 해야죠. 뭐 구글 폼, 네이버 폼,
각종 최첨단 네. 스마트 수업 기자재가 막 쏟아져 왔고 교사들이 그걸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도 되게 힘들었죠. 수업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감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화면 좀 켜라, 얼굴 좀 보자.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눈을 마주치고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진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접 통화해 수학여행도 체육대회도 축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들도 참 안타까운데요. 전면 등교를 시작한 최근에 한 학생이 하는 말이 친구를 사귀어서 좋아요였다고 하는군요. 친구만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라든가 그 친구의 고민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소리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 학교가 너무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하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기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교육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학교 수업은 어떠했는가? 새로운 시대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기존의 방식은 최선이었을까? 고민을 던지기도 했고요.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역설적이게도 학교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학교는 또 다른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비대면으로 인한 단절의 문제, 학력 격차의 문제 등 코로나가 남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학교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문을 열고 사람을 기다린 곳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고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물론 농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더욱 앞당겼습니다.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에 기대어 보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쉽지 않았는데요. 1년 전 여름 충남 논산의 한 농가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논산시 상월면의 딸기 하우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6시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기 육류의 잎을 좀 솎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1년 내내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죠. 봄에 딸기가 출하되기까지 여름에도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석구석 물을 주는 등 손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저를 먼저 맞이해 준 건 역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여기를 한번 다 잘라야 되겠어.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약을 해야 되겠어. 저기 너무 컸어 지금. 칼, 노, 오케이. 탁탁탁탁. 오케이. 오래됐으니까 내 말을 조금씩 알아들어. 외국인 인력이 없다면 한국 농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답변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에 외국인 인력이 빠진다면 한국 농업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그렇죠. 네,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촌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3D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지금. 농산물은 시장에서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귀해져 그만큼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학교 급식에 농작물을 납품하던 농가들은 출하를 못해 팔로마저 막히게 됐습니다. 농촌에게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2중고에 3중고 아주 그냥 출하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싸게라도 이렇게 내야죠. 생산한 거 뭐 썩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나가던 시장 개척을 또 해야 되고 단순간에 이렇게 시장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농가들. 하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사실 우리 농가들이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5월 23일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60대 여성이 39살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최근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알려진 비슷한 사례만 최소 20여 건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반복되는 안타까운 죽음은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 지역의 발달 장애인 가족을 통해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코로나 위협 때문에 너무 발달 장애 아들과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 소영 씨는 코로나19로 모든 생활이 정지 상태입니다. 제 모든 게 다 수답이 된 거예요. 같이 함께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고 되게 슬퍼요. 사는 자체가 24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좀 이게 저도 약간의 이렇게 볼일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함께 같이 움직여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쳐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센터도 문을 닫고 프로그램도 멈췄습니다. 완전한 격리 생활. 발달 장애 가족은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처지를 절감했다고 하는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감싸 안고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할 수 없고 진짜 국가에서 할 수 없다면 다 제 몫인 거죠 뭐. 제가 안고 가야죠. 기약 없는 고립과 격리에 지친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은 어쩌면 코로나19는 끝날지라도 나의 격리 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쓸쓸히 되뇌었는데요. 지금부터 제 미래는 코로나19랑 똑같은 시대를 겪고 있는 거죠. 격리된다는 말씀. 네, 격리되는 거죠. 일단은 어디를 갈 수 없으니까. 연결 고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격리되는 거죠. 저한테는. 죽는 날까지. 그치 상열아? 함께 가야지. 엄마 함께 가지. 함께 가야죠 지역사회에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함께 못 가네.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이딴 비극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오롯이 개인에게,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2021년 기준 등록된 발달 장애인은 25만여 명입니다. 가족으로 확대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데요. 이들이 한계에 몰려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끝나지 않을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재난은 민주적이지만 그 대응은 계급적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의 말처럼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찾아간 현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쪽방촌이라 불리는 비적정 주거 지역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분의 방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지금 금방 씻었어요. 하나도 더워가지고. 보니까 진짜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문은 약간 내려가. 문 열어두시고 밖에 온도보다 여기가 더 더워요. 안에가 더 더우시다고요? 예. 스레트거든요. 바로 위에가. 선풍기 하나를. 예, 이걸로 이렇게 견디는데 아유 굉장히 더워요. 잠을 못 자요.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선풍기만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창문이 있는 곳도 문틈으로 더운 열기만 새어 들어옵니다. 단 5분 사이에 입고 간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저 쪽방 안에서 더위를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뭐 아픈 사람이고 다 환자고요. 전부 어려운 사람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자고 굶는 일이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가 내가요. 특히 구조상 조리시설이 전무합니다. 냉장고라도 있으면 시원한 물이라도 마실 텐데 냉장고가 없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무료급식부터 사라졌죠. 말 그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냉장고나 이런 거. 근데 냉장고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여름철은 음식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또 마음껏 뭐 양껏 이렇게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무료 급식을 해오던 한 단체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그냥 포장해서 주면은 식사를 하면은 뭐 끼니는 때울 수가 있겠다 하지만은 그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포장하는 데만 해도 그게 많이 들어가요. 네. 도시락 포장. 무료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자니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는군요. 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지 않고 인원을 최소화하다 보니 인력난도 상당합니다. 이 단체의 경우 결국 무료 급식을 일주일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그 뒤로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도시락도 내가 신청을 했는데 도시락이 안 와. 사람들이 밀렸다고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인 아줌마한테 만 원 빌려갖고 이거 마스크 하나 3,000원 주고 샀었는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지난해 여름 제가 찾아간 쪽방촌 주민은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가 버거워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구매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부담을 좀 덜어냈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쪽방촌으로 다시 나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더 말랐어 왜 점점. 뜯어서 좀 남는 입고 나와. 쪽방촌 길가에 들어서자 폭염을 피하러 나온 주민들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숨막히는 더위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더웠죠. 너무 힘들었죠. 꼼짝 못하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죠. 폭염에 기력 없이 누워있는 어르신 곁을 지키는 건 여전히 힘없이 돌아가는 선풍기와 미지근한 물 한 잔뿐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주민들은 더위도 높은 물가도 모두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 근데 지금이 더 힘들어.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고 경기가 없댔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요. 지금 100원짜리는 안 벌려. 10원짜리는 안 벌려.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써서 뭐 돈도 안 벌렸다 못 나갔다 지금은 더 해요. 자꾸 물가는 오르고 뭐 전기세, 가스비 다 오른다고 뭐 텔레비는 자꾸 떠들썩거리고 벌이는 안 되고. 그래도 다행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비교적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끼니 걱정을 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5월부터 무료 급식소가 다시 문을 열었거든요. 그 현장으로도 나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좋아. 아유 고생하십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따뜻한 인사가 오가는 이곳은 대전역 앞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무료 급식소인 배달 나눔 공동체의 거리 급식이 진행 중인데요. 도시락과 컵라면 배식을 해오다가 오랜만에 식판 배식이 반가운지 모두가 즐거운 모습입니다. 받아다 드릴 테니까. 망고 수박이래요. 망고 수박. 망고 만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만 있어요. 메뉴와 자리를 안내하고 무료 급식소에 모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인데요. 급식소를 찾는 인원이 많다 보니 늘 일손이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몸과 마음이 위축된 탓일까요?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취약계층, 빈곤계층이다 보니까 그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문제 해결을 많은 부분 급식소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확 이제 줄어가지고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후원도 참여하면서 후원하는 것과 그냥 후원금만 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좀. 무료 급식소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먹는 문제, 즉 생존이라는 최소 단위 복지입니다. 이곳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방역 매뉴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베델의 집 조부활 목사는 쪽방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을 지목했는데요.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벽을 놓고 있지만 바깥에 사람이 있다는 거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가옥 구조 자체가 작고 베란다가 있다든지
뭐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작은 방 한 칸에서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나오지 말라 하는 게 미안한 거죠. 코로나19가 확진됐던 주민은 이곳에서의 자가격리가 감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방 밖에 공용 공간으로 가야 하고 방 밖을 외출하지 않으면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현재 이곳을 포함해 전국 4곳에서 쪽방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늘어나 비적정 주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코로나19가 쪽방촌에 던진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일단은 그 비주거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균형적인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건 사회 구조.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봐야 될 거는 구조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사회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가는 그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재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연대감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제가 1년 후 다시 찾은 쪽방촌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고충은 이전보다 덜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코로나19만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노숙인이라는 낙인,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도 이들이 싸워나가야 할 가장 큰 적입니다. 퇴근 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맥주 한 잔 기울이고 하루 일과를 털어내는 일, 아주 소소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온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가장 먼저 활기를 되찾은 곳은 지역 상권인데요. 밤늦게까지 거리의 불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성구의 한 대학가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도 이 거리에 왔었었는데요.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황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아, 네네. 전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 4월, 5월 달에는 거의 예약이 다 차다시피 진짜요? 네,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을 5월, 6월에 그때 다 잡아서 보통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찾고 이제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겨우 회복세를 시작한 지역 상권은 아직은 멀었고 또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 말합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며 빚은 빚대로 쌓였지만 이 돈을 다 갚지 못하니 폐업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나아지고는 있죠. 나아지는 거는 그 눈에도 보이고 그렇긴 것 같은데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년 넘게 있었던 기간 동안 힘듦, 어려움 이게 쉽게 회복되거나 복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됐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도 좀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원리금에 대해서 장기로 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든지. 폐업도 못하고 못하는 경우도 제 주위에 지인도 들었어요. 아이고, 폐업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맞아요. 폐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많은 지역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분인데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를 맞은 데다 업장의 특성상 밤 시간에 영업이 제한되니 문을 열지도 또 닫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지역 상권을 만나니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신지, 상황은 좀 나아지셨는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군데 주의했는데 진짜 여기 7080 라이브 카페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근근히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나름대로 버틴다고 잘 버텨오긴 했는데. 그동안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건축 일도 간간히 하면서 그러면서 왔죠. 좀 많이 좋아지겠지 했는데 사실상 이제
확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아직도 힘든 상태죠. 그냥 막막하죠, 뭐 사실상. 근데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도 했지만 곡물값, 식자재 값이 상승하며 다시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정운용 사장님은 가게를 내놓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참 힘들게 잘 버티셨는데 잘 좀 되셨어야 될 텐데. 이 가게를 뭐 내놓더라도 뭔가를 또 해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다들 잘 버티셨고 좋은 날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이번엔 요양원입니다. 입구부터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명패가 걸려 있고 방역에 철저한 모습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다시 찾은 요양원에서는 반가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셨을까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요양시설의 면회 기준도 완화됐죠. 길게는 2년 만에 맞잡은 손입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울으면 안 되지. 아까 나랑 통화했잖아. 엄마 나 운다고 했잖아. 아유 내가 얘를 보니까 왜 눈물이 나와. 누군지 알죠? 아이고, 동훈이. 우리 동생을 보니 왜 눈물이 나오려고. 울지 말아야지. 민정이. 민정이는 눈물 안 나온다. 민정아, 보니까 얼마나 좋냐. 애써 웃으며 눈물을 감추시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지난 2년간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전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함께 울컥하고 마음이 먹먹해졌는데요.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은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해 서로에게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드시는 거 좀 어떠세요, 할머니? 드시는 거. 아이고, 주는 대로 잘 먹는다. 뭐 주는 대로. 영상통화로 늘 보던 얼굴이지만 이렇게 피부를 맞닿으며 온기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거든요.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잘 지내셨는지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욕창 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덩어리 안 아파? 욕창이 생겼으면 병원인데 낫고들 치지. 아이 그런 속쓰리가 하나도 없어. 이 반가운 면회 순간에 그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요양보호사분들입니다.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당시에는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해야 했고요. 하물며 속옷은 가족에게 문틈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꼼짝없이 여기 계셨다 하셨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고생도 완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기서 씻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옷을 가져올 수 없는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했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 가지고 밖에서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그 코호트 격리한 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고 먹고 한다는 게 잠자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은 했어요. 요양시설의 김상규 씨는 현재 시스템이 요양보호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이들을 책임질 요양보호사는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겁니다. 인력이 걸렸다면 일주일간 격리잖아요. 1명, 2명, 3명 가니까 어르신 볼 게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한 20명이 뭐 걸려서 격리 중이다. 그럼 이거 마비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양보호사가 확진이 돼 격리되면 시설이 마비가 됐을 정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이곳 시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러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고 고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어르신들을 케어를 철저히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근로자들도 거기에 맞게 어떤 걸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로 환경이 너무 이렇게 열악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해요. 선생님들이 노예라고. 노예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러려고 온 사람이 없고 인력난에 지금 대전 시내뿐이 아니라 전국적의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유력 노동자이자 그림자 노동자다. 스스로를 노예라고 표현하는 수준의 근무 환경, 현장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실제 피해는 또 여기 계신 그렇죠. 어르신분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여기서는 인력을 못 구하면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어르신을 내보내야 돼.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다시 찾은 요양원 현장에서는 처음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들이 책임감으로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직업의식과 의무감에 기댈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적정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들의 업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령화와 돌봄 인력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코로나가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지역 곳곳을 다니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울기도 하고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현장에서조차 고령화와 인력난, 노동자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2년을 보냈고 언제든 재확산 위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드러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했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노동자와 코로나로 드러난 우리 지역의 노동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민활동가 김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코로나19 보고서 그날들. 내일은 2부 코로나가 남긴 숙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